그런 부분이 수사하는 분들께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작년 8월부터 이제 피해자분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 방송은 지난 6월 13일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마포구 어느 오피스텔 원룸에서 22세 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같이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두 남성이 범인으로 체포된 사건이고요. 사건이 굉장히 특이하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망하신 피해자분이 발견됐을 당시에 몸무게가 34kg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피해자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신뢰를 주셔서 저희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김모 씨와 민준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모 씨가 어떻게 해서 가담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모 씨와 안모 씨가 나눈 대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 범죄의 고의성, 개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김 씨와 안 씨는 중학교 때 같은 학교 출신은 아니고 지역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사이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김 씨와 안 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개인 레슨을 받게 되면서 서울에 이제 방을 얻고 생활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 씨가 피해자를 서울로 불러서 올라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 씨도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알게 되고 세 명이서 같이 거주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민트사탕님께서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지만 김 씨와 안 씨의 만행 중에 더 심한 것들도 있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말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씨나 안 씨의 핸드폰에서 녹취나 동영상 같은 게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로 본인들 통화 내용이에요. 자동 녹음을 해놔서 그 내용들에서 일부 이제 사건의 심각성 또는 고의 계획 또는 여러 가지 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수사하는 분들께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작년 8월부터 이제 피해자분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동영상들만 순서대로 이렇게 놓고 봐도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왜소해지는 과정이 보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왜소해지는 과정을만 가지고도 참고 자료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는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씨와 안 씨가 여러 곳에서 살았어요. 강남에도 살다가 영등포에도 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포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6월 1일 날 이사를 했고 그날 짜장면 시켜서 셋이서 다 같이 맛있게 먹었다. 그때만 해도 밥을 잘 먹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안 좋아서 뭔가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소변을 못 가릴 정도가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옷을 다 벗겨서 알몸으로 화장실에 넣어놨었다. 아마 6월 1일 이전에부터 이미 안 좋았을 거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기름진 음식을 급격하게 먹었을 때 뭔가 탈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병원을 간다거나 어떠한 의료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면 피해자분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상태로 이제 알몸으로 해서 화장실에 넣어놨던 거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김 씨와 안 씨 두 사람은 계속해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심지어 교회도 갔었고요. 두 사람은 외출을 했는데 외출할 때마다 손발을 묶어놓고 나갔고 귀가하면 풀어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귀가하는 시간이 새벽일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묶여있다가 새벽에서야 이제 풀어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세트를 제작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인데 화장실에 피해자를 가둬놨을 때 과연 화장실 불은 켜져 있었을까? 왜냐면 그 화장실은 창문이 없거든요. 밀폐된 공간인데 불을 켜놨을지 아닐지 그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뭐 켜져 있든 꺼져 있든 한 사람을 그렇게 가둬놨다는 건 너무 끔찍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집 아이들 크는 이야기님께서 피해자 명의로 많은 돈을 썼던데 다 피해자 아버지가 그때마다 결제하셨던 건지 실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인해 이 돈이 쓰였던 걸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핸드폰 요금은 일정 금액 이상 결제를 아버님이 당연히 하셨고 실제로 피해자가 원래 쓰던 핸드폰까지 계산하면 총 5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원래 쓰던 거에 4개를 더 개통했기 때문에 사실 미납된 결제 금액이 있고요. 이게 다 합하면 2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2달치인데 근데 현재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 아버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경찰이나 이렇게 상의를 드렸고 일단 결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범죄에 이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판 과정
또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인해 쓰였던 돈들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뭐 이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겠죠. 아무래도 살인사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에 따른 이제 손해배상 절차나 이런 걸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더스 다다님, 가해자들이 노트북 손해배상을 해달라 요청해 아버지는 노트북 배상 문제가 허위 사실인 걸 알았나요? 알고 있었다면 그때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모르셨대요. 왜냐면 피해자도 본인이 노트북을 훼손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아들이 망가뜨렸다고 했으니까 망가뜨린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만일 알고 있었다면 이게 거짓말이고 거짓말로 된 각서를 가지고 협박을 했던 거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응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사실 그럼 노트북 그때 배상해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피해자분의 가족의 형편이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분들 중에 아픈 분들도 계시고, 돈을 벌 수 있는 가족분들은 한 달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실 법한 상황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가해자들이 알고 집에 찾아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배상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아마 피해자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피피우님께서 피해자 아버님이 두 가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했을 때 폭행이면 형사 아닌가요? 턱뼈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했잖아요. 이 정도 폭행이면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요? 라고 하셨고, 양야님께서 고소 취하는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피해자분 아버지가 하셨던 고소가 취하된 경위를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폭행 사건이면 당연히 형사가 맞고요. 실제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한 곳은 대구예요. 본인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의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경찰서에서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인 김씨, 안씨가 당시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거죠. 폭행 같은 경우에 전문 용어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벌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같이 가서 고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피해자분이 성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사는 별개로 본인의 의사만 밝히면 고소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소가 취하됐던 거고요. 사실 이 고소 과정에서 단순 폭행죄뿐만 아니라 공동폭행, 공동상해죄도 있어요. 공동이라고 이름이 붙은 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수사했을 때 죄가 드러나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본인이 고소를 취하했을 때 단순 폭행죄는 취하했던 거고, 단순 폭행죄와 함께 발생한 공동 폭행죄도 취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찰에서 종결시켰던 겁니다. 5월 27일에 종결하고 나서 6월 13일에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해당 형사팀장 과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경찰서에 본인이 찾아갈 수 없다, 갈 시간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요. 나중에 좀 안타까운 점은 그거죠. 알고 보니 피해자분이 고소를 취할 당시에도 이미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런 걸 조금 더 누군가 세세하게 알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피해자는 서울이 아니라 울산에서 어디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님께서 가해자들 죄명이 뭔가요? 변호사 말하는 거 보면 보복살인은 성립 안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기소가 된 죄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해자들의 죄명은 이제 보복살인, 그리고 영리약취죄, 공동공갈, 공동강요, 공동폭행 등이에요. 상대층 변호사는 어쨌거나 감금하고 폭행했던 건 사실이지만 폭행하고 감금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의 범행 거기까지였다라고 해서 보복살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그쪽의 주장이고요. 반면 경찰, 검찰에서 현재 기소된 내용을 보면 보복살인이고 작년에 폭행으로 해서 고소를 당한 적이 있고, 그 고소를 취하하고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보복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살인했다. 보복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흉기를 사용해서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주지 않고 가둬놓는 가정에서 충분히 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 알고 있었을 거다. 그게 비필적 고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고 그걸 가지고 현재 기소를 한 상태고요. 보복살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복살인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이에요. 10년부터 또는 무기징역. 재판 과정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보복살인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중형이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송 끝나고 그 피해자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이 끝까지 그 가해자들을 친구로 알고 죽었을 수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맞을 것 같다. 왜냐면 내 아들은 순진해서 한번 그렇게 믿으면 끝까지 믿는데 혼자 화장실에 갇혀서 사망할 때까지 본인이 친구들의 실수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면서 가해자들의 친구라고 믿으면서 사망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이 잘 이루어져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발생했던 제주 이변호사 살인 사건을 저희가 작년에 2편에 걸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에게 이제 제보를 해서 인터뷰를 해주셨던 제주 유타파 행동대장 출신 김 씨가 있었는데요. 혹시 김 씨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또는 제주 이변호사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나 또는 그 방송 이후에 혹시 김 씨 행적, 김 씨와 접촉한 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저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